네, 안녕하세요. 성공체배 시작 접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드디어 길고 길었던 5일간의 연휴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이 벌써 목요일인데요. 어떻게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진 씨는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잘 보냈는데 네. 방금 좀 전에 길고 긴 연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좀 체감하는 게 저는 좀 짧다고 느꼈어요. 이렇게 저처럼 5일간의 연휴가 길다면 길고도 짧다면 짧다고 느끼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오늘은 그래서 월요병이 아닌 목요병을 느끼신 분들도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딱 이틀만 더 쉬었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취준생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연휴 동안 잘 푹 쉬신 분들도 있을 테고 또 취업 준비하느라 바쁘게 보낸 분들도 있을 텐데 하반기 공채가 이제 9월 말로 되면서 거의 70% 정도 마무리되어 있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명절과 휴일을 보내느라 좀 해이해진 마음을 집중하고 다시 다잡아야 할 시기가 됐는데요. 이번 한 주도 마음을 다시 다잡으면서 잡정보센터와 함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준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취업 타이밍을 찾아 최고의 취업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성공 취업의 맥을 짚어드리는 마감 임박 취업 골든타임 시간입니다. 탈락의 아픔 두 번의 후회는 없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은행권 취업하면 뱅쌤으로 통하죠. 커리어 칼리지 류수환 컨설턴트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뱅쌤도 어떻게 추석 연휴 5일이나 됐는데 잘 좀 쉬다 오셨나요? 추석 연휴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하반기 취업 준비생 분들한테는 가장 바쁜 피크 타임이죠. 저도 설날 명절 때는 괜찮은데요. 추석 명절 때는 항상 1박 2일 이렇게밖에 못 쉽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에도 1박 2일 쉬고 항상 학생들하고 같이 있었죠. 쉬실 때 좀 어디 다녀오셨나요? 저는 고향이 서울 도시인이 아니고 촌으로 끝나나요? 이니까요. 방송이라 더 이상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멀리 다녀오신 거죠? 예, 저 고향은 대구라서 대구에 1박 2일 갔다 왔습니다. 좀 전에 대기실에서 얘기하시는 거 들었는데 운전을 7시간이나 하셨다고. 와. 7시간 보통 명절에 이렇게 그 고향인 대구로 한번 내려가면 이번에는 제가 운전을 직접 하고 내려갔는데 내려갈 때는 5시간 걸렸는데 올라올 때는 딱 7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7시간 정도 걸리는 거는 명절 때는 그렇게 많이 걸리는 편도 아니고 적절한 매년 평균 그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굉장히 너무 담담하게 말씀을 하셔서 전 3시간 운전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네. 1박 2일을 이렇게 좀 운전도 하느라 잘 못 쉬셨을 텐데 다른 날은 많이 좀 취업 준비 컨설팅을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좀 은행권 분위기는 어떤 편인가요? 지금 우리 일반 기업보다 은행권이 조금 늦을 겁니다. 그 채용 상황이요. 그래서 일반 기업들은 지금 이제 서류 전형이나 이게 다 마무리가 되어가는 상황일지 모르겠는데 은행권은 지금 이제 막 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시중은행 중에서 지금 채용 공고가 뜨고 서류 진행 중인 곳이 마감한 곳보다 더 많고요. 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우리은행에 조금 일찍 채용했던 개인금융 서비스 직군이라는 채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 200명 정도 뽑았는데 오늘 최종 합격자 발표가 오늘 났네요. 네. 그리고 오늘 제가 방송 나오면서 카카오톡이 몇 통이 울리는데 최종 합격하신 분들 한테 합격 소식을 듣게 되어서 그분들도 축하드리고 오늘 특히 이제 우리은행 개인금융 서비스 직구는 오늘 최종 합격자 발표 나고 10월 1일부터 이제 연수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연수 준비 잘하시고 합격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네, 서류가 마감된 은행권들도 있지만 서류 마감돼도 그 다음 절차들이 있으니까 오늘은 그 은행권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네. 남아있는 은행권들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하반기에 은행권 채용 규모가 좀 늘어나서 취준생들에게 마음의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은행권 채용은 지금 막 진행 중인 곳들이 더 많아서요. 네. 소위 학생들, 우리 취준생들한테는 6대 시중은행 이렇게 통합니다.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이렇게까지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국민은행, 기업은행 요 두 군데가 서류 마감이 됐습니다. 국민은행, 기업은행. 그 이외에 신한, 우리, 농협 하나 여기가 우리 아까 우리 오프닝 멘트 하실 때 말씀 주셨듯이 5일간의 연휴가 바로 시작되기 전에 그때 채용 공고가 뜬 곳들이 많아서
지금 막 진행 중인 곳들이 많죠.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곳들이 신한은행 300명 채용, 우리은행 250명 채용, 농협은행 6급 350명 채용, 하나은행 500명 채용 해가지고 이게 요 은행들이 이제 대부분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10월 최장 한 10월 8일 이때까지 이제 하나은행이 마감이 되는데요. 네. 우리 취준생분들은 벌써 이 뭐 다이어리에 메모리가 다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정이. 그 이외에 이제 우리 6대 시중은행 빼고 나머지 은행 중에 진행 중인 곳이 이제 수협은행이 있었고, 수협은행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지금 시중은행은 이 정도로 진행 중인데 끝나고 나면 이제 10월 중순부터 해가지고는 계속 A 매치데이랑 같이 맞물려서 필기시험 주간으로 이제 이어지죠. 10월 달은 우리 취준생분들한테는 빡세게 공부하는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도 진행 중인 곳이 굉장히 많았고 지방은행 채용 현황은 좀 어떤 편인가요? 예, 올해 하반기는 지방은행 채용도 상당히 활발합니다. 활발해서 특히 지방은행 그러면 지금 대구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까지 총 6개 정도가 있는데요. 이 중에 6개 중에 제주은행만 빼고 나머지 은행들은 지금 채용 공고가 다 진행 중이고 채용이 진행 중입니다. 제주은행은 뭐 규모가 좀 작고 뭐 그런 영향이 좀 있긴 하지만 제주은행만 빼면 다 진행 중인데 우리 지방은행들도 시중은행과 일정은 거의 비슷합니다. 한 주 차이로 빠르거나 늦거나 이 정도 수준이고 지방은행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취준생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게 꼭 그 지역 출신이 아니더라도 지원해도 되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 많은데요. 지방은행은 만약에 서울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대구은행을 지원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구은행이 서울에 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지점을 두고 있는 한 이 서울 지역 출신들을 뽑을 수밖에 없으니까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니더라도 지원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채용되는 TO, 그러니까 소위 합격 인원을 말하는 이 TO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 합격은 조금 쉽진 않을지 몰라도 지원은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우리 지방은행도 열심히 지원하셔서 지방 살리기에 우리 취준생분들도 동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은행을 좀 중점적으로 다뤄주실 건가요? 예, 우리 취준생분들한테 상당히 인기도 많고 저도 오늘 좀 빨간색 옷을 입고 왔는데요. 우리 열정과 정열로 통하는 신한은행에 대해서 취준생분들에게 궁금한 걸 좀 같이 나누어 볼까 합니다. 네.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가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내용도 많고 어렵다고 들었는데 신한은행만의 좀 특징이 있을까요? 예, 신한은행이 항상 자소서를 분량을 제일 많이 내기로도 유명했고요. 네. 그 다음에 신한은행이 우리 취준생분들한테는 뭐 방송에서 이런 말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심한 은행 뭐 이런 식으로 알려지기도 심한 은행. 예, 네. 신이 하는 업무를 은행원들이 한다 해가지고 신한은행이 업무량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고 뭐 그런 학생들한테는 소위 안 좋은 쪽으로는 그렇게도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네. 근데 좋은 쪽으로는 어떤 은행보다 프라이드가 강하고 어떤 은행보다 100명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명이 해낼 수 있는 이 강력한 프라이드는 신한은행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될 것 같고 이제 은행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니 자소서 문항도 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번 하반기 자소서도 좀 어려워 보입니다. 지난 상반기보다는 좀 어려워졌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지난 상반기 자소서를 말씀해 주셨으면 올해 상반기에는 채용이 있었나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올해 상반기에도 채용이 있었습니다. 올해 올해 신한은행이 어떻게 채용을 지금 하고 있냐면 상반기에 300명, 하반기에 300명 정도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대졸 신입 기준입니다. 근데 신한은행은 두 직군 채용이 있습니다. 두 직군 채용이 그냥 일반 신입행원 채용이 있고 리테일 서비스 직군이라 그래서 RS직 채용이 있는데 이 지난 상반기에 신입행원과 리테일 서비스를 약 240대 60명 정도 이렇게 해서 300명을 채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신입행원 채용이 있고 지난 상반기에 있었던 게 이제 5월달, 6월달, 7월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상반기 신입행원이 채용이 됐었죠. 네. 그때도 이제 필기시험도 도입됐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상반기 채용은 진행됐었습니다. 네.
그럼 이번 하반기에는 신입회원 그리고 리테일 서비스 직군 이렇게 모두 따로따로 채용이 나온 건가요? 예, 지난 상반기에도 이제 신입행원이 240명, 리테일 서비스 직군이 60명 이렇게 채용을 했듯이 이번에도 지금 그 9월 달에 지금 채용 공고가 나와 있는 게 신입행원 채용과 리테일 서비스 직군 채용 공고가 별도로 같이 나왔습니다. 같이 나와서 이번에도 합쳐서 300명 채용을 할 거고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규모 예상은 240명, 그러니까 일반직 신입행원 240명, 그리고 리테일 서비스 직군 60명, 요 정도 수준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이번 하반기와 상반기를 합쳐서 각각 300명, 300명씩 이렇게 총 600명 정도의 채용이 이루어지니까 상당히 뭐 연간 규모로 보면 상당한 규모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아까부터 이제 신입 행원과 리테일 서비스 이 두 직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분류해서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취준생분들이 은행권 취업을 이제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투트랙 채용, 일반 행원과 RS 직군이라고 하는 이런 채용이 있는 쪽에 보면 좀 헷갈리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꾸 그 취준이 워낙 어렵다는 이런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일단 RS 직군 하면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알려져 있기로는 좀 이제 스펙이 조금 낮다 또는 난이도가 조금 낮다. 그래서 취업하기가 조금 쉽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입 행원으로 도전하지 않고 RS 직군으로 도전하는 그냥 쉽게 도전해버리는 이런 케이스도 있고 그래서 자기 목표를 잃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케이스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안내가 돼야 될 것 같고 그 은행별로 이 세컨드 레벨 해가지고 이렇게 투트랙 채용을 하는 은행이 신한은행하고 우리은행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우리은행은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최종 합격 발표 났다고 했던 그 개인금융 서비스군이 이제 이 투트랙 채용의 아래쪽 채용인데요. 이제 위에는 이제 일반 행원 채용이 있죠. 그래서 우리은행은 일반 행원과 개인금융 서비스군 이렇게 두 군데로 나뉘고 두 파트로 나뉘고 신한은행은 일반 행원과 리테일 서비스 직군, RS 직군이죠. 이렇게 두 파트로 이렇게 나뉘는데 요거 이 두 은행 빼고 나머지 은행들은 이렇게 투트랙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투트랙 채용을 하고 있는 은행들 같은 경우에 투트랙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아래쪽 레벨 우리은행 개인금융 서비스나 신한은행 RS죠. 이렇게 세컨드 레벨로 이렇게 들어가면 하는 업무는 주로 이제 창구에서 입지급 업무부터 예금 신규 해지 뭐 여러 가지 고객 응대 업무죠. 이런 창구 업무를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간단한 업무들을 위주로 하면서 일반 행원들, 일반 신입 행원으로 들어가는 분들에 비해서 조금 보수나 복지는 똑같습니다만 보수가 조금 낮습니다. 낮게 스타트를 하고요. 대신에 업무 스트레스나 이런 건 좀 적게 받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또 요 직군이 그러니까 세컨드 레벨에 있는 직군이 또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게 우리 워낙 그 젊은 분들이 워라밸을 좋아하시니까요. 네. 그러니까 좀 스트레스 덜 받고 적게 받으면서 그냥 저녁을 즐기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많아서 이쪽으로도 또 인기가 높아지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말씀해주신 부분도 있겠지만 취준생들 사이에서 RS 직군에 도전할지 신입행원으로 지원을 할지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은행에서 채용을 할 때 지원자의 기준이나 채용 기준이나 선호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워라밸을 좀 중시하는 이런 분들은 신입 행원으로 안 들어가고 그냥 처음부터 그냥 바로 RS 직군으로 들어가서 좀 더 편하게 좀 더 적게 받더라도 뭐 조금 적게 만족하는 거죠. 이런 쪽을 추구하는 분들이 계신데 일반적인 그 취준생 분들이라면 일반 신입 행원을 더 도전하는 게 그게 정상이고 그쪽이 더 많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신입 행원 쪽은 경쟁이 조금 더 세기도 하고 스펙의 강도가 조금 더 높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펙도 좀 실제로도 좀 높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교 수준이라든가 뭐 여러분들의 뭐 어학 수준이라든가 뭐 자격증이라든가 학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신입 행원 쪽이 좀 더 높은 건 사실이지만 그 딱 스펙으로만 구분 지어질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퍼스트 레벨과 세컨드 레벨이 스펙으로만 구분되어질 수 있는 건 아니고 개인들의 목표와도 관계가 있고 또 개인들이 처음부터 이제 어느 쪽으로 나는 취준을 하고 목표를 잡고 공부하겠다, 준비하겠다라고 했던 자기들의 그 노력 정도 이런 거와도 관계 있고 특히 또 면접을 앞두고 있는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자신감이 상당히 또 이제 다운됩니다. 네. 자신감이 다운되다 보니까 신입 행원으로 가면 면접도 까다롭고 복잡하고 하니까 RS나 뭐 세컨드 레벨로 가서 좀 편하게
취업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아주 다양해서 딱 스펙적인 차원으로 이쪽은 높고 저쪽은 낮다 이런 식으로 딱 이분화시켜서 이야기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이번 하반기 채용의 특징을 좀 살펴볼 텐데 이번 올해 상반기랑 혹은 작년과 비교해서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이번 상반기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그 작년까지는 그 신한은행이 필기 시험이 없었습니다. 필기 시험이 없었는데 이번 상반기부터 이제 필기 시험이 도입됐고 그게 이제 객관식 시험이 도입됐는데 이번 하반기도 마찬가지로 객관식 시험은 이번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그대로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필기 시험의 유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번 상반기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특히 특별한 건 없지만 그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소개서가 조금 까다로워졌을 수가 있고 이번 하반기가 두 번째는 분야별 채용이 이제 이번 하반기에 조금 더 세분화되었습니다. 세분화돼 가지고 우리가 취준생분들이 대부분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기업 금융 부문과 WM이라고 하는 웰스 매니지먼트입니다. 자, 이 웰스 매니지먼트 쪽 이쪽이 이제 대부분 취준생들이 준비하는 쪽이고요. 그 이외에 지금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디지털 쪽이나 ICT 분야, 그 다음에 리스크와 빅데이터 분야, 그 다음에 IB 자금운용, 금융공학 분야 이렇게 이번 하반기는 분야를 좀 세분화시켜서 채용하고 있는 게 이제 그 상반기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지금부터 그럼 본격적으로 합격 처방전을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신한은행 자소서가 앞부분에서도 좀 어렵다고 하셨고 조금 전에도 까다로워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번 자소서 내용이 지난번보다 바뀐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이번 뭐 신한은행 자소서 그 서류 전형 마감이 9월 30일, 그러니까 오늘이 27일이니까 이번 주 일요일인가요? 네. 저 그 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9월 30일까지가 이제 마감인데 지난 상반기 때는 신한은행 자소서 문항이 총 4,000자, 그러니까 바이트로 하면 한 8,000바이트쯤 됩니다. 8,000바이트면 한 우리 A4 용지로 이렇게 타이핑을 쳐 내려갔을 때 4,000자면 한 3페이지 가까이 나오는 분량입니다. 그 자소서가. 근데 이번 하반기는 신한은행 자소서가 5,000자로 1,000자가 이제 더 늘었습니다. 예. 네. 늘어나서 이게 이제 조금 까다로워지고 이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이고 5,000자면은 좋게 이제 한 4페이지 정도가 나오는 거죠. 자, 한 4페이지 정도는 이제 글을 적어야 된다는 요 부담감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좀 특징이 있다면 이번 하반기 자소서에 그 큰 특징은 이 지원 동기 신한은행 자소서 중에서는 2번 문항입니다. 2번 문항인데 2번에서 그 우리 취준생분들 다 보셨겠지만 2-1, 2-2, 2-3 해서 세부 문항이 3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2번 문항이 그 취준생분들이 접하기에 이번 하반기에 상반기에 비해서 좀 더 까다로워지고 좀 더 구체화되고 이 정교해지는 이런 상황이라 요 답변을 적는 게 좀 까다로워지지 않았을까, 네. 힘들어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2번이 좀 까다롭고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뱅쌤께서 항상 이 질문 문항이 있으면 중요한 순서별로 좀 정리를 해주시잖아요. 이번에도 좀 어떤 게 가장 중요한 순서를 좀 말씀해 주실까요? 그렇죠. 그렇게 이 자소서 문항을 전체적으로 보면 항상 이제 먼저 큰 중요한 부분을 중요하거나 난이도 또는 변별도 이런 거를 먼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게 우리 취준생분들은 전체적인 거시적인 안목, 자소서에 대해서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미시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거시적으로 먼저 한번 접근을 해보면 이번 하반기 신한은행 자소서도 총 4개 문항이 있는데 역시 가장 어려운 건 이 2번입니다. 네. 2번에서 아까 이제 세부 문항 3가지로 나뉘어져 있다고 했던 이 2번 문항이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또 변별도가 높을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1번 문항입니다. 1번 문항이 이제 총 1,500자를 적어야 되는데 1,500자면 3,000바이트를 적어야 되는데 한 페이지 반 정도 분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1번 문항을 적기가 우리 취준생분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것 같고, 그다음 3번하고 4번은 크게 뭐 차이는 없습니다만 굳이 이제 그 차이를 두자면 3번이 조금 더 중요하고 어려운 그런 그 함정이 있는 항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체적인 항목의 중요도는 2번, 1번, 3번, 4번 요 순서로 중요도를 생각하고 좀 더 집중해서 고민하고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중요하긴 하지만 자소서 1번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성격과 가치관에 영향을 미친 성장 과정에 대해서 1,500자를 적어야 하는 문항인데요. 저는 이 성장 과정이 좀 어렵고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까요? 예, 지금 우리가 이제 서류 마감을 한 며칠 앞두고 이제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서류 접수는 이미 한 일주일 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취준생분들이 적은 자소서도 많이 읽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이 1번을 적을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1번 문항을 다시 한번 보면요. 1번 문항을 국어적으로 다시 해석을 한번 해보면 본인 성격의 장단점 및 가치관을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작성해 주세요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성장 과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괄로에 들어가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1번 문제를 압축을 시키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본인 성격의 장단점 및 가치관을 작성해 주세요. 이게 그 가장 간단한 주어와 서술어 목적어입니다. 근데 그거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비유를 하거나 어떻게 기인을 해서 작성을 하냐 하니까 그거를 가족이나 학창 생활이나 주변인과의 관계나 이런 거를 빗대어서 설명을 해달라, 작성해달라. 이 요청이 이제 1번 요청인 거예요. 그래서 1번을 적으셨던 분들이 어떻게 주로 많이 적냐면 성격의 장단점, 가치관 이런 거는 나는 모르겠고 이런 거는 적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학창 시절, 내 주변인과의 관계, 나의 가족 소개 이런 거를 적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객이 전도가 된 거죠. 주객이 전도가 돼서 지금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가족, 학창 시절 이게 궁금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성격의 장단점과 가치관이 궁금한 거예요. 그 성격의 장단점 및 가치관 요게 나와야 되는데 학창 시절은 나와도 좋고 안 나와도 좋고 그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핵심이고 1번을 적는 방법은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크게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성격의 장단점하고 가치관. 요게 이제 두 가지인데 성격의 장단점을 약 한 총 이제 1,500자를 적어야 되니까 성격의 장단점을 한 750자에 나누어서 우리 아까 한유진 앵커님 말씀하셨다시피 뭐 성장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빗대서 성격의 장단점 이렇게 적어도 좋고 그다음 학창 시절에 빗대어서 적어도 좋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750자 후반부 750자죠. 거기는 이제 본인의 가치관의 형성 과정 또는 뭐 가지게 된 계기 뭐 그리고 어떻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 750자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크게 두 부분으로 적어주면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 방법은 길게 1,500자 글을 한 장편으로 이렇게 글을 적어보는 방법입니다. 그럼 그 안에 이제 성격의 장점도 나오고 단점도 나오고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또 그 안에 이제 학창 시절도 같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두 가지 방법을 제가 이제 우리 취준생분들한테 제시를 하고 싶은데 이 둘 중에 굳이 한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두 번째 방법 그러니까 좀 긴 글을 적는 방법을 꼽지 않을까. 이쪽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취준생분들이 긴 글을 적는 게 좀 약하거든요. 길게 하나의 예, 글로 예. 적는 방법. 자, 어쨌든 굵은 줄기는 장단점과 가치관 이게 돼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이어서 두 번째 항목 중요하다고 하신 그렇죠. 두 번째 항목을 바로 좀 살펴보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이게 2-1, 2-2, 2-3 이렇게 돼 있는데 먼저 2-1번 지원 동기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2-1번 질문이 총 500자를 적어야 됩니다. 2-1번이 500자 적는데 지원 동기와 해당 분야에 대한 지원 동기입니다. 지원 동기와 해당 분야 지원 동기인데 지원 동기는 항상 우리 취준생분들이 적기 어려워하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참 그 자소서를 제가 뭐 이 은행 저 은행 다 보다 보니까 어떤 걸 느끼냐면 지금 500자면 딱 1000바이트예요. 1000바이트다 보니까 다른 은행도 지원 동기 이 질문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복붙입니다. 복붙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복사하기 붙여넣기. 이런 지원 동기를 과연 그 우리 은행권에서 계속 낼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회의감 좀 우리 인사 담당자님들이 들으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지원 동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질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를 적을 때는 항상 제가 강조했던 지원자들의 그 해당 은행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노력, 그 다음에 애정, 그리고 관심 이런 내용들이 좀 나타나게 적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이제 2-1번에서 두 번째 질문이 그 해당 분야에 대한 지원 동기입니다. 대부분은 WM이나 기업금융일 겁니다. 그래서 WM이면 WM, 기업금융이면 기업금융 이렇게 나누어서 좀 적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참고로 RS 직군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해당 분야가 따로 없을 거예요. 없어서 RS 직군에 대한 그 해당 분야 지원 동기가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백쌤 이게 500자면 아까 1번을 적었던 것처럼 하나로 쓰는 게 더 좋은지 아니면 이것도 한 250, 250 나누는 게 좋은지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아주 좋은 그 핵심인데요. 그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여기도 아까 1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방법이 첫 번째는 250자, 250자씩 나눠서 위쪽 250자는 은행에 대한 지원 동기, 그리고 아래쪽 250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지원 동기 이렇게 나누어서 적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길게 500자를 한 목에 긴 거를 적으면서 은행과 해당 분야에 대한 지원 동기가 같이 나오게끔 하는 이런 지원 동기가 있는데 이번에도 제가 추천드리기는 두 번째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긴 거를 적는 게 항상 우리 취준생분들이 약하다 보니까 네. 짧은 이렇게 토막토막 글을 보면 인사 담당자들의 첫 느낌은 뭐냐면 이것도 어디서 복붙해 온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느낌을 이제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긴 거를 적는 게 그게 좀 더 어필을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긴 글을.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2-2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본인만의 준비 내용 어떻게 좀 준비했는지 작성해 달라 이렇게 있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질문이 참 그 취준생분들을 기막히게 하는 질문입니다. 본인만의 준비 내용, 그 해당 분야에 지원하기 위한 본인만의 준비 내용인데요. 이게 참 있어야 적을 텐데 이게 없으니까 참 깝깝하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해당 분야 WM이다, 기업금융이다 하면 내가 기업금융을 위해서 뭘 준비했냐라는 건데 우리 취준생분들이 준비했던 건 전부 다 일반적인 준비 내용들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떤 거랬냐. 학교에서 그냥 열심히 공부했고 그다음 동아리 활동하면서 팀워크 다졌고 그다음에 뭐 금융 자격증 이렇게 땡땡땡땡 자격증 공부하면서 전문 지식은 아니지만 기초 지식을 좀 쌓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지 이거 이외에 내가 기업 금융을 위해서 특별한 했던 노력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다른 지원자들하고 차별화, 변별화가 참 안 되는 질문이 안 되는 답변이 이 2번입니다. 2-2번입니다. 그래서 2-2번을 읽어보면 여러 명이 한 100명이 적었던 걸 읽어보면 1번부터 100번까지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서비스 마인드 키웠다, 뭐 어르신들 봉사활동하면서 세대 간의 소통을 키웠다, 뭐 이런 내용들을 2-2번에 많이 적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2-2번은 그 정도 수준에서 그냥 멈추는 것도 저는 방법이 될 것 같고 진짜 노력한 부분이 있으면 2-2번을 가지고 확 변별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잘 없을 거니까 2-2번은 그냥 평균치로만 적고 빨리 2-3번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2-3번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에 대해서 적으라는 건데 이 부분도 빠르게 짚어주시죠. 이 목표도 2-3번도 참 중요하지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500자를 적어야 되고요. 500자를 적어야 되는데 네가 이제 당신이 지원자가 이 분야에 들어와서 신한은행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해서 좀 적어보라라는 500자인데 500자가 상당히 길어요. 1000바이트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핵심이 뭐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왜 이 목표를 가지게 되었는지 이 목표가 왜 나중에 10년 후, 20년 후에 신한은행에서 중요할 것인지 그리고 나는 이 목표를 가지고 신한은행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나중에 이제 미래에 대한 고민이죠. 미래에 이제 신한은행에 대한 고민, 본인 스스로에 대한 고민, 그리고 본인이 지원하고 있는 그 해당 직무에 대한 고민, 이 직무에 대한 고민 왜라고 하는 이 질문을 좀 언급해주고 목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성을 해나가겠다, 뭐 이런 노력을 하겠다, 저런 노력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좀 적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왜라고 하는 이 답변에 대한 그 논리가 없이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무작정 공약을 내놓으니까 이제 그게 좀 그 목표 답변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가장 어렵다고 볼 수 있는 2번과 1번을 넘어갔고요. 이제 3, 4번을 좀 살펴볼 텐데 3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핵심만 딱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3번은 그 뭐냐면 이제 그 팀워크, 협업을 하고 팀워크를 이루었던 경험,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어떤 그 제약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었느냐, 그리고 어떻게 극복했냐라는 건데 여기는 핵심을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3번이 이제 세 번째로 어려운 질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첫 번째 그 핵심은 뭐냐면 본인의 성과, 본인의 노력, 본인의 무용담, 본인의 자랑, 지원자의 자랑 이거를 적으라는 게 이게 핵심이 아니고 네. 그 성과를 냈던 협업 과정, 그러니까 팀워크 과정을 적어보라는 겁니다. 그 나의 자랑, 나의 성과를 적는 게 아니고 우리 팀의 자랑, 우리 팀원의 이야기를 적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그 해당되는 내용, 두 번째 이제 핵심 내용이 뭐냐면 장애 요인입니다. 그 중간에 이제 장애 요인이 어떻게든 이제 발생을 해야 된다는 건데
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이 장애 요인이 인사 담당자 또는 저같이 이제 읽는 사람이 읽어봤을 때 진짜 이 지원자가 조금 힘들었겠다. 이 장애 요인 이거 어떻게 극복했지? 라고 하는 이런 정도의 장애 요인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이게 무슨 장애 요인이야? 이건 뭐 그냥 어떤 일이든지 하다 보면 중간에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이 정도를 장애 요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 라고 하는 이런 반응이 나오는 장애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장애 요인이 될수록 좋으냐면 당연히 이 지원자 되게 힘들었겠다. 어떻게 극복했을까? 이런 궁금증을 만들어내는 이런 장애 요인을 여러분들이 적을 수 있으면 좋은데 이런 장애 요인들이 잘 없더라라는 게 이게 이제 또 한 가지 흠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핵심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개인의 자랑, 개인의 성과, 개인의 업적을 적으려고 하지 말고 팀의 자랑, 팀의 업적을 적어보라. 두 번째가 장애 요인을 어떻게 똑같은 장애 요인이라도 어떻게 표현을 하면 조금 더 힘들었던 것 같이 표현할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하면서 적어보라. 이 두 가지가 이제 3번에서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 4번 질문도 보겠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문제 해결의 경험을 적는 항목인데요. 뱅쌤, 저는 이 항목도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어렵죠, 예. 왜 마지막으로 꼽아주셨는지. 네, 이 항목도 처음에 이 질문이 이제 우리 자소서 은행권 자소서에 나오기 시작했을 때 창의성에 대한 질문이죠. 이 질문이 처음에 나오기 시작했을 때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워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질문이 처음 나온 게 한 2015년 정도 되는데요. 지금 이제 3년, 4년이 지나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취준생분들도 내성이 쌓여서 면역력이 생겨서 각자 이제 이 창의적인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에피소드, 소스를 한두 개씩 다 챙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덜 어려워진 질문이라고 이제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은 분명히 어렵고요. 어렵고 질문은 이제 이 질문에 대한 핵심을 보면 이 질문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 또는 기존과 다른 발상의 전환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취준생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아까 소스를 챙겨놓고 있는 게 주로 어떤 쪽인가 하면 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쪽이에요. 근데 발상의 전환 이쪽에 대한 소스는 또 별로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취준생분들이. 그래서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스 분명히 있을 텐데 거기에는 대부분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겁니다. 여차여차해서 이런 제안을 내가 해본 적이 있다. 그래서 그 제안이 먹혀 들어갔고 그래서 결과로 잘 이어졌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뭐 서비스직 알바를 하면서 뭐 GS25시 알바를 하면서 주인 아저씨한테 주인 사장님한테 뭐 매장 진열대를 이렇게 바꿔보자라고 제안을 했다. 그래서 이 제안이 먹혀 들어가서 매출이 20% 올랐다라고 하는 이런 유형의 소스를 우리 취준생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그거 이제 더 이상 먹히지 않으니까 그 내용 이제 좀 그만 적으시고 네. 그거 그만 적으시고 좀 발상의 전환 쪽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발상의 전환은 이겁니다. 이렇게 통상적으로는 매번 이렇게 갔는데 매번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해왔는데 발상의 전환은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결해 볼까?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하는 약간의 모험성도 있어야 되고 좀 리스크도 있는 거죠. 이렇게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했던 경험을 한번 찾아보시면 창의적인 아이디어 쪽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저희가 이렇게 뱅쌤과 함께 4가지 항목을 다 살펴봤는데 이게 하나같이 다 어렵네요. 네.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오늘 또 뱅쌤이 좀 시원시원하게 전략을 짚어주셔서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번 주까지 좀 서류를 잘 마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서류 전형이 마감이 된다면 이제 다음이 필기일 텐데 어떤 일정으로 진행이 되나요? 예, 9월 30일까지 이제 신한은행 서류 전형이 마감이 되면요. 10월 8일이죠. 10월 8일 날 서류 전형 발표가 납니다. 서류 전형 발표가 나고 10월 13일 날 토요일 날 필기 시험 보는데 필기 시험이 NCS와 객관식 상식입니다. 지난 상반기 때 NCS가 90문제, 객관식 상식이 40문제, 총 130문제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 130문제인데 NCS는 기업은행이나 다른 은행하고 조금 다르게 신한은행은 3대 능력 분야에서만 출제가 됩니다. 3대 능력이 의사소통,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요 3대 능력에서만 출제가 되니까 요 영역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NC에서는 제가 뭐 늘 하는 말이지만 빨리 없어져야 될 시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취준생분들을 너무 많이 괴롭히세요. 네. 그래서 10월 8일부터 이제 서류 발표가 나고 13일이니까 필기시험 서류 발표 나고 필기시험을 공부하는 건 되게
촉박합니다. 네. 지금도 이제 자소 적으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필기시험 공부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시점에서부터 벌써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될지 이 그렇죠. 부분도 좀 알려주시죠. 지금 이제 공부를 조금씩이라도 지금 이제 하고 있어야 정상인데요. NCS나 경제 상식 공부를. 지금 우리 아까 대기실에서 잠깐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서점에 가보면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각각 은행, 해당 특정 은행,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 필기시험, 국민은행 필기시험 이런 식의 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책들은 가능하면 사서 보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은행권 통합으로 된 이런 책들이 있으니까 그런 책들을 사보는 게 여러분들이 더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효율성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각 은행별로 이렇게 문제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각 은행별로 다르지 않으니까 이 은행에 별도로 노력 투자하고 저 은행 별도로 노력 투자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필기시험은 조금씩 공부를 하고 있으시되 그냥 통합본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뱅쌤과 함께 신한은행 합격 전략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뱅쌤 마지막으로 지원자들에게 신의 한 수를 주시죠. 예. 제가 아까 신한은행은 다른 은행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죠. 우리는 이제 장점만 더 크게 보고 장점을 더 크게 보고 지원을 해야 될 거고. 신한은행 자소서는 이렇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전체가 이제 총 5,000자, 10,000바이트가 있으면 10,000바이트를 다 읽어봤을 때 이 지원자는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 색깔이 조금이라도 더 다른 지원자에 비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적어봤으면 좋겠다. 우리 취준생분들이 직접 자기가 자기 거를 적고 잘 알아보지 못할 거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돌려 보아주시고 한번 평가를 받아보시고 제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커리어 칼리지의 류수환 컨설턴트 뱅쌤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더 유명한 자랑스러운 우리 기업들이죠. 히든 챔피언 기업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무리한 야근과 회식은 퇴근 후 업무 연락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시간이 단축됐으니까요. 집중해서 일하면 회사도 가족도 더 많아진 일자리로 청년들도 일은 줄이고 생활은 높이는 행복 밸런스 일생활 균형. 고용노동부가 함께합니다.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첩의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발빠르게 만나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더 유명한 자랑스러운 우리 기업들, 히든 챔피언 기업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도 마련돼 있는데요.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강원 먼저 들러보겠습니다. 춘천 고용센터의 이금주 주무관님 연결돼 있는데요.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춘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이금주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입니다. 춘천시 효자동에 소재하고 있는 손해보험 서비스업으로 춘천지점 총무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고졸 이상, 경력은 관계없고 담당 직무는 매출관리, 판매관리, 내방고객, CS 상담 등의 업무이고 주 5일 근무입니다. 연봉은 2,500만 원에서 2,880만 원 사이이고 접수 마감일은 10월 5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참조하셔서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경력이 무관한 총무사무원 1명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주식회사 대어리젠입니다. 원주시 흥원면에 소재하고 있는 유가공 제품 제조업으로 공무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고졸 이상, 경력은 1년 이상으로 기계 및 폐수 관련 자격증 소지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인근 거주자, 차량 소지자를 우대하며 담당 직무는 식품기계 유지 정비와 폐수 처리 시설 관리 업무이고 주 5일 근무입니다. 연봉은 2,700만 원에서 3,200만 원 사이이고 접수 마감일은 10월 2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참조하셔서 방문, 우편,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공무직원 1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련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청주의 서원의 주무관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은혜입니다. 네, 오늘 충청도에는 어떤 소식이 있나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주식회사 대원DC입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에 소재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으로 생산 품질관리 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제품 출하, 시험 성적서 작성, 측정, 수입 검사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지원 요건으로는 학력은 고졸 이상, 경력은 무관합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급여는 연봉 2,100만 원 이상 지급됩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이력서, 자기소개서 준비하셔서 이메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접수 마감일은 10월 4일까지입니다. 네, 경력이 무관한 생산품질관리 사무원 1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원 요건 잘 챙기셔서요.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주식회사 시아스입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에 소재한 천연 및 혼합 주재 조미료 제조업으로 자재관리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물류, 창고, 입출고, 자재 검수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지원 요건으로는 학력은 고졸 이상, 경력 무관하며 지게차 운전 가능자를 모집합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급여는 월 200만 원 이상 지급된다고 하네요. 입사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준비하셔서 이메일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입니다. 네, 자재관리원 1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력이 무관한 구직건이니까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강원도와 충청도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해외에서 더 유명하고요. 또 대기업의 성장률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가지고 있고 회사와 내가 함께 커나갈 수 있는 강소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히든 챔피언스 리그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취업 포털 커리어의 김연아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취업 포털 커리어 김연아입니다. 네. 네, 그리고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현아쌤 또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또 시원하게 이발도 하시고 5일 동안 추석 연휴에 좀 어디 다녀오셨나요?
아니요, 저는 좀 집순이어서 집에서 TV 보고 명절인데요? 네, 송편 만들고 아, 먹고. 집에서 그러면 다 네. 이렇게 차례 지내시고 네, 어디 네. 따로 이동은 안 하셨나요? 네, 저희 집이 큰 집이어갖고 아. 네, 이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부러운. 그러게요. 이동을 많이 안 하셔서 좀 불편한 건 없으셨을 것 같은데 취업 컨설팅이나 이런 거는 또 따로 안 하셨나요? 원래는 해야 하는데 저도 좀 쉬고 싶어서 아, 잠시 모르는 척 했습니다. 네. 집에서 편하게 쉬시고 살짝 모른 척도 하시고 네. 또 편하게 보내신 것 같습니다. 네. 5일을 온전하게 다 쉬셨나요, 그러면? 네, 사실은 온전하게 쉬었습니다. 너무 부럽네요. 부럽네요, 진짜. 저는, 일하셨죠? 네, 저도 일했어요. 5일을 온전하게 못 쉬었는데 혹시 신세미 캐스터는 표정이 별로 안 표정이 좋네요. 일하셨네요. 저는 토요일이랑 월요일 일했는데 아. 그 퐁당퐁당 일하는 것도 좀 힘들더라고요. 저는 집에서 차례 지내고 남산에 또 보름달도 보러 갔다 오고 했습니다. 보름달을 근무로 가신 거예요? 아니면 따로? 네, 근무로 아, 갔어요. 근무로. 어쩐지 저희 세 명의 표정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바로 그럼 일을 해볼까요? 네, 일 좀 하시죠, 현아 쌤. 네, 네, 현아 쌤 알겠습니다. 소개해 주실 기업 어디인가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업은 정밀 화학 분야 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해온 동진 세미캠입니다. 네, 동진 세미캠. 신세미 캐스터랑 약간 연관이 있는 거 아니겠죠? 네. 쌤이요? 네. 일단 어떤 기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동진 세미캠은 반도체 및 FPD용 재료, 대체 에너지용 재료와 발포제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조하는 반도체 및 FPD용 재료는 전자 소재의 첨단화에 기여하는 화학 공정 재료인데요. 동진 세미캠은 1967년에 설립되어 PVC 및 고무 발포제를 국내 최초로 개발, 국산화를 하면서 성장의 토대를 마련했고 73년부터는 발포제 수출업체가 되었습니다. 수입에만 의존하던 반도체 재료의 국산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자재료 분야에서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세대 대체 에너지, 태양 전지와 연료 전지 분야에서 집중 투자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평범하게 접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어서 그런지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 네. 같습니다. 제품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반인들에게 사실 익숙하지 않은 사업 소재라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동진 세미캠은 반도체 제조 시 필수 재료인 감광액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우리나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에 아주 큰 기여를 했습니다. 감광액은 반도체와 LCD 생산 기판에 패턴을 새겨 넣을 수 있게 하는 것인데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량 미국과 일본에서 수입해 써야만 했던 제품입니다. 동진 세미캠은 1986년 처음 감광액 연구 개발을 시작해 93년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감광액 관련 전자재료 사업과 함께 산업용 기초 소재인 발포제 사업 역시 주력 사업입니다. 발포제는 우리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품들의 재료로 첨가되고 있는데요. 발포제가 플라스틱이나 고무에 첨가되어 온도나 압력 및 시간의 열적 분해가 되면 미세 발포 구조체가 형성되는데 이 구조체는 고탄력성 보온 효과, 방음 및 흡수 등의 효과를 내어 차량용 범퍼나 포장 재료, 구명복, 신발 및 바닥 장식 재료 등의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이러한 제품군들과 함께 동진 세미캠은 독자적인 브랜드 유니셀을 통해 전 세계 100여 개 이상 국가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네. 자, 동진 세미캠이 반도체 제조를 할 때 가장 필수적인 재료인 감광액, 발음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감광액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는데 이외에도 또 동진 세미캠의 경쟁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동진 세미캠은 사실 유독 최초라는 단어가 되게 많은데요. 네. 70년에 발포제 국내 최초 국산화, 89년 반도체용 소재인 감광제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미국, 독일, 일본에 이어 4번째 개발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 밖에는 CMP 슬러리, 반사 방지막 등 반도체 재료 국산화 시대를 동진 세미캠이 열었습니다. 또한 첨단 디스플레이용 재료인 재료 사업에도 진출해서 액정 표시 장치용 감광액, 박리액, 식각액을 국산화했습니다. 2004년에는 LCD용 4마스크 감광액, 2010년 대형 TV용 절연막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양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발포제 제품도 99년도에 최초 마이크로 캡슐 발포제를 개발하면서 2001년 원가 절감이 가능한 신공법 개발에 성공하는 등 중국산 저가 제품과 차별화에 나서 경쟁력을 더욱 키웠습니다. 네. 효나 쌤 발음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네. 너무 진짜 어려운데. 조용히 연습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씻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동진 세미캠의 경쟁력을 듣고 보니까 해외에서의 존재감도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해외 진출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네, 동진 세미캠은 2000년대부터 중국을 중심으로 해외 사업을 현지화해 중국에 10개, 대만에 1개, 인도네시아 1개 등 공장 12개소를 확보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공장에서는 발포제를 생산하고 중국과 대만 공장에서는 디스플레이용과 반도체용 첨단 소재를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걸 종합해 보면 국내에서는 최초라는 타이틀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외에서도 입지를 튼튼하게 다지고 있는데 동진 세미캠이 이렇게 좀 동장력을 성장 동력 힘드네요. 제가 너무 일을 많이 했나요? 성장 동력이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동진 세미캠은 경기도 화성시 바람 공장 및 판교 사업장 내의 부설 연구소를 별도로 운영하면서 연구 개발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기존의 발포제와 반도체 및 LCD용 감광액 등 전자재료 위주의 사업 구조를 벗어나기 위해 재생에너지 사업 분야의 연구를 핵심 연구 분야로 선정해 연구 개발 성과를 높이며 지속적인 사업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진 세미캠은 인재 양성을 위한 활동도 적극적인데요. 회사는 매년 우수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육성 사업 차원에서 기초 산업 연구를 위한 연구비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하시죠. 동장력이 너무 웃겼나요?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꾸준한 기업은 매출액 또한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동진 세미캠의 매출액은 금강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매출액은 7,850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은 약 719억 원입니다. 네. 제가 좀 이렇게 회방을 놓고 있는 건가요? 동장력을 그렇게 하는 게 좀 웃겼는지 제가 좀 질문을 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매출액도 굉장히 많습니다. 7,852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약 719억 원이었는데 이제 동진 세미캠의 히스토리를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신 세미캐스터가 또 소개해 주시죠. 네, 대단한 동장력을 가진 오늘의 기업 동진 세미캠입니다. 이름이 참 마음에 드는데요. 1967년에 동진 화성공업사로 창업의 역사가 시작이 됐고요. 73년에는 동진 화성공업 주식회사로 법인을 전환했고 76년에는 인천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그리고 86년에는 제1연구소 설립으로 90년 국내 최초 반도체용인 4메가 D램급 포토레지스트를 개발합니다. 99년에는 지금의 상호명인 주식회사 동진 세미캠으로 변경이 됐고요. 같은 해 코스닥 증권시장에 등록이 됩니다. 2000년에는 바란공장 2단지가 준공이 됐고요. 2012년에는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이 되며 같은 해 판교 종합연구소를 설립합니다. 2016년에는 4억 불 수출의 탑에 선정이 됐고요. 같은 해 해주공장 가동을 성공시킵니다. 네, 지금까지 현아쌤의 설명 속에서 자세하게 동진 세미캠의 흐름에 대해 알 수 있었는데요. 오늘 연역을 들으시면 오랜 역사를 통해서 꾸준하게 회사를 성장시켜온 동진 세미캠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연역 소개 감사드립니다. 이제야 정신이 드네요. 네, 동진 세미캠의 복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아쌤, 복리후생은 어떤 편인가요? 네, 동진 세미캠의 복지로는 생활 안정과 건강 증진 지원으로 자녀 학자금, 경조금 지원 및 경주 휴가, 명절 선물 지급, 종합 건강 검진, 개인 기념일 선물을 지급하고요. 회사 생활과 여가 활동 지원으로 콘도, 기숙사 제공, 사내 식당 운영 및 식대 지원, 사내 동호회 활동, 통근버스 운행, 사내 휘트니스 센터 운영을 합니다. 또한 포상 제도로는 장기 근속 포상, 특허 포상, 각종 연구개발 포상, 식스 시그마 포상, 동진 기술상, 그리고 모범 우수 사원을 포상 지원합니다. 네, 정말 다양한 복리후생을 지원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어서 채용 전형도 바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진 세미캠은요, 분석기술, 장비관리, 지적재산, 금융, IT 등 5개 모집 부문으로 나뉩니다.
분석기술 부문은 신입과 5년 미만의 경력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장비관리는 1년 이상의 경력자를 채용합니다. 지적재산 부문과 금융 부문은 3년 이상의 경력자를 모집하며 IT 부문은 1년에서 3년까지의 경력자를 모집합니다. 접수 기간은 9월 31일까지고 그리고 서류 전형은 당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신세미 캐스터가 채용 부문에 대해서 짚어주실까요? 네, 먼저 분석기술 부문은 전자재료 분석 기술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요. 분석화학과 유기화학 및 관련 학과를 전공한 석사 이상의 지원자를 받고 있습니다. TOF 매스와 하이 리솔루션 매스 전공자 및 경력자와 유기합성 관련 경력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근무지는 참고로 바란 공장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장비관리 부문입니다. 반도체 소재와 장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요. 전문학사 이상의 지원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인 포토 장비의 경력자를 우대하고요. 근무지는 이곳 역시 바란 공장입니다. 다음은 지적재산 부분인데요. 특허 및 계약서 업무를 담당을 하고요. 화학공학 등 화학계열 전공을 한 학사 이상의 지원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특허 출원 또는 특허 분석 경험자와 기업체의 특허팀 및 계약서 검토 경력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이곳은 근무지는 참고로 판교연구소입니다. 다음은 금융 부문입니다. 자금 업무를 담당하고요. 상경계열 전공의 학사 이상의 지원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공시 업무 경력자를 우대하고요. 이곳은 참고로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IT 부문인데요. 시스템 개발 및 유지 보수 업무를 담당하며 전산과 컴퓨터공학, 정보통신 전공의 학사 이상의 지원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C# 프로그래밍 가능자, 중국어 능력 우수자, 그리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유경험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근무지는 바란 공장입니다. 네. 자, 소개 감사드립니다. 현아 쌤, 그럼 채용 절차도 바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 면접 전형, 그리고 건강검진, 최종 합격 순입니다. 네. 꽤 간단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동진 세미캠을 추천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동진 세미캠은 2018 키콕스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선정될 만큼 기술 우수성도 지속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와 함께 성장하고 싶은 취준생 여러분들께 꼭 지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신세미 캐스터 이제 또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회사 동진 세미캠 어떨 것 같나요, 좀? 네, 동진 세미캠 일단 이름이 참 좋은 것 같고요. 국내 최초로 독보적인 기술력을 탄탄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도 끊임없이 해오는 것 같습니다. IT 관련 취준생 여러분들은 꼭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앞으로의 미래가 더 기대가 되는 기업 동진 세미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채용 정보 확인하셔서 놓치지 말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취업 포털 커리어의 김연아 컨설턴트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잡정보센터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이 벌써 금요일, 금요 스페셜이 방영되는 날입니다. 잡소리꾼 추석 넘버 2, 2편이 방영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영화 직업을 만나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 방송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